자, 2015학년도 중앙대 논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비들을 좀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그 모의 논술을 얼마만큼 분석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중앙대를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이유는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논술은 일단 뭐 수능하고 겹쳐 있어서 사실 학생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학생들은 좀 일찌감치 준비 시작을 해서 유명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뭐 인강 쪽에 그런 분들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첨삭도 받으면서 대비를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여유 때문에 인강이나 또 따로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 논술 대비를 잘 이렇게 많이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좀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뜻에서 일단은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뭐 선생님이 오랜 동안 수리논술 쪽 강의를 하면서 쌓여왔던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과 각 대학들 기출문제 분석했던 거, 그 다음에 각 대학별 뭐 그 출제자들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하시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지금 첫 번째가 그 2015학년도 중앙대 논술 그 가이드북이 나왔죠.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대한 요약과 그다음에 출제자 분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번에 그 기출됐던 모의 논술 그 분석하는 거,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할 건지, 답안을 작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거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공개 첨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안도 몇 개 있는데 혹시 제 것도 좀 공개 첨삭을 좀 해주세요. 뭐 이름이야 안 나오겠지만 그죠? 공개 첨삭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 주소 ipob 골뱅이 네이버닷컴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자, 제가 포비라는 이름을 쓰는데 원래 인터넷 이름이 ipob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제 카페가 있습니다. 뭐 자, 카페에 네이버에 카페를 쓰고 있고요. 2005년부터 논술에 대한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ipob 들어오시면 지금은 뭐 키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이름을 못 바꾸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포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예전에는 뭐 게릴라 수리 논술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름은 뭐 계속 바꾸고 있지만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그 자기 답안에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 요즘 워낙 그 품질이 좋아서 저 자기 답안지를 이렇게 앞쪽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좀 깨끗하게 나와요. 글자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메일이나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스캐너로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 첨삭으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공개 첨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또 한번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하고 자연계열 나눠서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 올해 한번 뽑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공부를 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영상은 한 4편 정도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요 동영상이 첫 번째 동영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그 중앙대 논술은 무시무시하죠. 약 6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59.74대 1인데 보통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쟁률을 볼 때마다 야, 참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학교로 본다면 뭐 나하고 비슷한 애들 모여가지고 성적이나 뭐 수학 능력이나 이렇게 비슷한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 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두 반 정도가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그죠? 어마어마한 결과인데 사실 뭐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경쟁률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최저학력 제한에서 이 안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뭐 푸는 능력보다는 좀 요령도 좀 필요해요. 점수를 좀 잘 내는 요령,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이용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뭐 제일 낮은 경쟁률이 32.38대 1 계열별로요. 제일 높은 데는 뭐 155.75대 1 정도 되고요. 간호학과는 뭐 예외입니다. 뭐 17점 얼마인데 일단 평균적으로는 한 30, 한 2대 1부터 시작해서 한 155대 1 정도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한 60대 1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실 뭐 인문계열은 제가 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해당이 없고요. 상경계열의 요 수리논술 나오는 현재 요거 20점짜리 요 문제랑요. 그다음 자연계열 문제만 제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자연계열은 예전에 그 계속 단일교과형으로 또 한동안 출제를 했었어요. 중대에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까지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통합형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처음 또 단일 교과형으로 또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 그 출제위원장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이 논술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합형 논술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통합형 논술은 제시문과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문제를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시문 분석하고 또 수리 문제 풀고 또 제시문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어떤 그 제시문과 수리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단일 교과형이 출제자도 편하고 학생도 좀 편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바꿨지만 예전에 이미 기출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총 4문제인데 맨 마지막 과학 문항은 이제 선택이니까 자, 어쨌든 제가 해설할 수 있는 건 요 수리 문제 3개 정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20점 배점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틀리게 되면 사실 이 밑에서 점수를 100%풀 수 있으면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쓰다가 말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 문제 1번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2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두 문제가 나눠서 10점,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문제 마지막 요게 이제 20점입니다. 그죠? 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앙대 문제는 일단 요 문제 3-2에서 일단은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쪽의 수리논술 문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앙대 논술을 대비하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그 중앙대 이번에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 이 특성화학과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뒤쪽에 다시 이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영경제학부 이쪽 계열 학생들은 이쪽 부분에 이 특성화되어 있는 이 글로벌 금융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융합공학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자 요런 정도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중앙대는 이 5개 분야의 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학과도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겠지만 우리 중앙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대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장학금도 혜택이 상당히 크죠. 이 학교들은 당연히 이제 경쟁률도 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논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도 사실 이쪽 특성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이쪽 교수님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죠? 다른 학부에 비해서 이쪽 교수님들이 훨씬 더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좋으시고 뭐 교수님들끼리의 실력이야 사실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교수님들이 이쪽 부분에 교수님들이 오셨다면 당연히 관점이 이 부분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마 이쪽 부분에 전공자들이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각 대학별로요 논술을 대비한다.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2015학년도 자연계만 지금 출제 방향을 제가 올려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자연계 논술 출제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쪽 논술 출제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요 앞에 부분까지는 그냥 인사말에 해당되고요. 그죠?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배점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출제위원장인 김영화 교수님입니다. 그죠? 자, 김영화 교수님이 논술 출제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대 출신이시고요. 전공은 응용통계학입니다. 자, 응용통계학. 여러분이 중앙대 문제를 좀 공부해 보셨다면 이 중대 문제의 특성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셨다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통계 문제가 많죠. 거기다가 간단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중대의 통계 문제들은 간단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이런 통계는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논제의 방향은 현실에서 우리가 통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인 지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특성은 바로 이 응용통계학 분야에 지금 출제위원장으로 계신 이 김영하 교수님, 그죠? 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대에서 크게 지원하고 있는 그 학부 중에 아까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그 뭐 회계사, 그죠? 뭐 국제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국제 재무 분석사 이쪽 부분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죠? 그런 학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융수학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금융수학. 자, 금융수학 분야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금융수학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통계입니다. 응용통계죠. 그 다음에 국제물류학과 역시 응용통계 분야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학부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수학 전문가들이 현재 출제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바라봐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특성을 잘 모르시는죠. 아직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안 가보셨으니까, 그죠?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은요, 자기 전공 분야만 보십니다. 사실은 거의 제가 뭐 경험해 보면 한 10분의 교수님이 계시면 그 중에 한 7분 정도는 다른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신 분도 많아요. 전혀 잘 모르십니다. 오로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자기 전공에 맞춰서 바라보게 돼요. 저도 수학이 전공이고 응용수학 쪽이 이제 전공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 전공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교수님들은 훨씬 더 그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수학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전체 논술 문제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술 출제위원장 우리 김영하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었고요. 뭐 플로리다 대학에서 2000년에 통계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90학번이시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출신, 그러니까 자기 학교 출신 두 번째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2000년에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통계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2004년에 중앙대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4년 만에. 포닥을 아마 좀 하셨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중대 교수님으로 오시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뛰어나신 분이신 것 같고요. 중앙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 전체 자연계와 상경계열의 논술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 문제가 나옵니다. 상경계열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요번에 모의 문제는 1번이 이제 통계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 다음 2번이 이제 수열과 그 다음에 극한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3번이 적분, 미분 적분이죠. 자, 미적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통계 문제가 요게 이제 20점짜리로 조금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2015학년도 본논술에서는요, 통계 문제가 분명히 이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점이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뭐 이것도 똑같이 20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1번이 쉽고 2번이 약간 어려워져요. 그러면 통계가 2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모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예상 문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넘어가서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2015학년도 논술 중대 논술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모든 대학에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대학에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1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번 문항이 여기 지금 논술 가이드북에도 나오지만 전통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번 문항이 가장 쉽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을 배려하는 참 그죠? 자, 중앙대의 출제 전통에서 기인한다. 자, 남들이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은 안 믿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전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잘 모르겠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1번 문제는 가장 쉽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항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집중하여 1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 말은 사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번 문항은 1번 문항답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1번 문항이 내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렸어. 요게 1번 문항이 너무 기분이 좋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퍼펙트하게 푼 것 같아. 요거 좀 잘 쓰려고 꼼꼼하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일단은 분배를 잘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 분배가 잘못되면 이것이 2번과 3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을 굉장히 잘 쓰고 2번 풀다가 조금 막혀서 헤매다가 3번을 백지. 그죠? 이런 경우가 사실 그 자연계 논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대 논술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번이 쉽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을 배려한다는 것도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1번 문항에서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바람에 2번과 3번에서 답안을 쓰거나 풀고 쓸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요.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결국 어디서 결판 난다? 문항 3번에서 결판이 납니다. 3번쯤 가야 이게 30점 배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3번 문제에서 당연히 결판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분배를 하실 때 일단 먼저 다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2번, 3번을 그때 1번 문제를 딱 풀었다 했을 때는 길게는 한 6줄, 그죠? 6줄, 7줄, 짧게는 그거보다도 더 짧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다시 나와 있지만 뭐 수험생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죠?
뭐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풀면 당연히 감점의 요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안을 다 풀어내고도 답안 작성에서 좀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중앙대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자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 올해 뭐 지금 건대하고 한양대 치러졌지만 그죠? 뭐 동국대, 가톨릭대, 항공대 이렇게 치러졌죠. 거기는 대부분 이제 그 수리 문제를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대학교는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답안이 안 나와요. 아주 특징적으로 중대가 이게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 중대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는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날지 B가 날지, A 또는 B, A가 낫냐, B가 낫냐, 그죠?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답안은 둘이 같다예요. 차이가 없답니다. 결국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A가 낫냐, B가 낫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결론은 뭐 둘이 똑같다. 이런 식의 답안이 종종 있었습니다. 출제자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실제 이 출제자는 둘이 서로 같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뭐 경상대학교 그 논제 보시면 제시문에서 이 논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수리 문제 풀듯이 답을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점되는 요인을 넣습니다. 그죠? 넣고 문제를 냈고요. 이번 자연계 문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일단 중대는 출제자 의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최소한 2번은 정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의 제시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논제기도 합니다. 논제를 2번 내지 3번 정독을 하신 후에 문제를 풀면서도 틈틈이 계속 제시문과 논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뭐 가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중대 논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뭐 이제 얼추 자 여기까지 왔네요. 자, 여기 지금 뭐 미래선도 학문단위 빅5라 그래서 그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은 이제 금융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자 이런 거고요. CFA라고 나왔는데 국제 재무 분석사죠. CPA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공인 회계사고요. AICPA는 이제 국제 금융 회계사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요거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요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제금융. 그죠? 연봉 끝내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 기본은 뭐다? 응용통계학입니다. 자, 응용통계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번에 그 2014학년도 중대 상경계열 문제를 보면 그 양해상관관계, 음해상관관계에 대한 수식적 풀이가 나오는데 뭐 쉽게 푸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그 상관관계는 회계 분석과 함께 통계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통계 수식에 관련된 건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배우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분석해서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상관관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 나옵니다. 양해상관관계, 음해상관관계, 그죠? 아마 이 그림 기억할 텐데요, 그죠?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된,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 그 다음에 음해상관관계는 이제 뭐 이렇게 된 형태의 모양, 그죠? 그래서 이게 두툼하냐? 뭐 이게 두툼하면 상관관계가 좀 적은 거고요, 그죠?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요게 이제 상경계열에 나왔지만 2009학년도였나요? 여기 중대 문제도 나옵니다. 자연계 문제도 나와요. 자연계 문제도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당연히 또 미분적분, 자, 미적이 또 과연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 특히 이제 확률, 그죠? 뭐 경우의 수는 뭐 확률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뭐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확률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응용 통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다시 선생님 집에 있는 응용 통계학 책을
뒤적이기 시작을 했어요. 구글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는 응용 통계니까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스를 찾아보시면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인가요? 엔지니어를 공학도를 위한 응용 통계라는 PDF 파일이 있더라고요. 한 34메가 정도 되던데.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뒤에 예시 문제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보다 일단 응용 통계 쪽 문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물류도 당연히 통계 분야가 강하죠. 응용 통계 분야가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연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학이 사실 올해 굉장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죠? 통계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대통계는요, 중대통계학과 이쪽 응용통계학과는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가 사실은 2011학년도에요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가 사실 수학 전공자들이 이제 교수님들로 계신 수학과였는데 이것이 수학통계학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와 합쳐집니다. 사실은 뭐 합쳐졌다기보다는 이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자연계 교수님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2011학년도에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경영학부 쪽으로 이제 교수님으로 변신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자연과학 쪽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미분적분 해석학, 대수학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또 와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중대에서 나오는 이런 논술 문제는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응용통계를 알질 못해요. 우리는 통계도 잘 모르는데 응용통계를 알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응용통계학 부분이 분명히 강한 학교고요. 이쪽에서 출제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뭐 이 안에서 예시 문제를 뽑아낼 때 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뽑아내긴 힘들고요. 책에 나오는 예제나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 몇 개를 뽑아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 당연히 미적분학이 강하죠. 나노 바이오 요즘에 아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소재공학, 바이오메디컬, 그죠? 바이오메디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징, 그죠? 선생님 전공이 응용수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 석사 논문은 이미지 압축, 영상 압축 분야였었어요. 그걸로 선생님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선생님도 디지털 이미징 쪽이 사실 전공인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은 압축이죠. 컴프레션, 압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상 압축. 그 다음에 뭐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전공 분야라서도 얘기가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FFT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 이 FFT만 해도 이제 기본적인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해석 분야, 해석학. 그죠? 해석학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 이제 칼큘러스라고 하는 이제 기초 해석학이고요. 그 위에 어드밴스드 칼큘러스, 그 다음에 실해석학, 리얼 어널리시스, 복수 해석학,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그죠? 쭉 올라가시면 맨 위쪽에 이제 하모닉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조화 해석학이 있어요. 이 FFT도 조화 해석학 분야 쪽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뭐 논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압축 정도, 그 다음에 공학적인 이제 센스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거나 미분적분, 그죠? 이런 쪽으로 아마 접근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요즘 한참 뭐 얘기하는 그죠?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는 발전 플랜트에 대한 그쪽 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어쨌든 응용통계학과 쪽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쪽,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해석학, 그죠? 이쪽 부분에서 좀 특성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출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파악해 두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서 쭉 한번 설명을 하면서 나왔지만 요 자연계열 답안 작성법,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문제 시간 분배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관점을 바꿔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